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CPU 스케줄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CPU 스케줄링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즉, CPU에서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오래 걸리는 I/O 작업을 하는 단계, 이런 일련의 단계를 번갈아 가면서 실행하는 게 이제 모든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거치게 되는 경로입니다. 물론 프로그램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죠. I/O가 빈번히 끼어들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CPU에서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단계, 우리가 그걸 CPU 버스트라고 부르죠. 이 CPU 버스트가 굉장히 길게 나타날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사람하고 인터액션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화면 출력이 나가고 또 뭐 키보드 입력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중간에 I/O가 이렇게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CPU를 연속적으로 쓰는 이런 단계가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CPU 버스트, 즉 CPU를 연속적으로 쓰는 시간을 그래프로 뽑아보면 전 시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CPU 버스트가 짧은 경우가 빈번하고 또 CPU 버스트가 굉장히 긴 경우도 간혹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CPU 버스트가 짧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I/O가 중간에 많이 끼어들어서 이런 식으로 짧게 CPU 버스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고요. CPU 버스트가 이렇게 긴 이 우측에 있는 경우는 I/O 버스트가 거의 끼어들지 않아서, 중간에 I/O가 끼어들지 않아서 CPU 버스트가 굉장히 길게 나타나고 실행이 끝나면 I/O를 한번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프로그램 패턴이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동일한 이런 패턴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CPU 버스트가 긴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CPU 스케줄링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는 I/O 바운드 잡, 즉 CPU 버스트가 짧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대개 사람하고 인터액션을 하는 그런 잡들이기 때문에 이런 잡한테 CPU를 너무 늦게 주게 되면은 응답 시간이 길어져서 사람이 좀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CPU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현재 레디 큐에 들어와 있는, 즉 CPU를 얻고자 하는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프로세스한테 CPU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CPU 스케줄링인데요. 지금 여기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I/O를 하러 가고 I/O가 끝나면 다시 CPU를 쓸어 와서 CPU 버스트 단계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이 CPU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무조건 CPU를 쓰는 건 아닙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그 중에서 지금 CPU 버스트에 들어온, 지금 CPU를 쓰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골라서 CPU를 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줄지를 지금 결정하는 문제가 CPU 스케줄링인데,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는 이런 CPU 버스트에 들어온 프로그램들이 여럿이 있는데 누구한테 지금 당장 CPU를 줄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CPU를 그럼 일단 이 프로그램한테 줬으면 이 프로그램이 CPU를 다 쓰고 I/O를 하러 나갈 때까지 CPU를 계속 주느냐, 아니면은 이 CPU 버스트가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CPU를 뺏어서 다른 프로세스한테 CPU를 넘겨주느냐,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있다는 것이죠. 즉 CPU를 누구한테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일단 줬으면은 계속 쓰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중간에 CPU를 뺏어올 수도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CPU 스케줄링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이슈, CPU를 일단 주고 나서 만약에 뺏지 않고 그 프로그램이 CPU를 다 쓰고 나갈 때까지 그냥 CPU를 보장해 준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CPU 버스트가 굉장히 긴 이런 프로그램한테 한번 CPU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뒤에 도착하는 이런 I/O 바운드 잡들, CPU를 조금만 주면은 바로 이제 쓰고 나갈 그런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 긴 프로세스 하나가 CPU를 잡고 안 내놓으면은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줄 서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CPU 스케줄링은 이런 I/O 바운드 잡, 특히 사람하고 인터액션을 하는 이런 잡들이 지나치게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뭐 공평한 스케줄링도 필요하지만 또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스케줄링인가, 그런 거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이제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될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하나는 넌 프리엠티브한 스케줄링이고, 즉 강제로 CPU를 빼앗지 않는 방법. 일단 CPU를 한번 줬으면 그 프로그램이 다 쓰고 나갈 때까지, 일단 CPU를 한번 줬으면, 이 친구가 CPU를 얻었으면 다 쓰고 IO를 해서 자진 반납을 할 때까지 이 친구한테 CPU를 보장해주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넌 프리엠티브한 스케줄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거를 여러분들 익숙치 않으실 텐데 아주 이상한 번역체로 비선점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그 다음에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CPU를 계속 쓰고 싶지만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제 강제로 빼앗는 수단으로 타이머라는 하드웨어를 두고 타이머 인터럽트를 둬서 뺏을 수 있다는 건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CPU 스케줄링은 사실 이 프리엠티브한 선점형 스케줄링을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CPU 스케줄링들은 크게 비선점형, 즉 일단 줬으면은 뺏지 않는 방법과 선점형, 줬지만 언제든지 뺏어올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을 지금 설명드릴 텐데요. 그러면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어떤 게 좋은 건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성능 척도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CPU 스케줄링을 위한 성능 척도이기 때문에 스케줄링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부르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퍼포먼스 인덱스 또는 뭐 퍼포먼스 메저 또는 퍼포먼스 크라이테리어,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저는 이제 한국말로 성능 척도라는 표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CPU 스케줄링의 성능 척도로는 그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스템 입장에서의 성능 척도입니다. 그 위에 두 가지가 바로 시스템 입장에서의 성능 척도고, 나머지 한 가지는 프로그램 입장에서의 성능 척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입장에서의 성능 척도라는 거는, 시스템 입장에서는 CPU 하나 가지고 최대한 일을 많이 시키면 그러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CPU 입장에서 시스템 입장에서의 성능 척도는 보통 유틸라이제이션, 이용률하고 스루풋, 처리량,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프로그램 입장에서의, 프로세스 입장에서의 성능 척도라는 거는 내가 CPU를 빨리 얻어서 빨리 끝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의, 고객 입장에서의 성능 척도는 시간을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시간과 관련된 성능 척도인데, 그거를 특별히 또 세 가지로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그 시스템 입장에서의 성능 척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맨 위에 나와 있는 CPU 유틸라이제이션, 이 CPU 이용률이라는 거는 전체 시간 중에서 CPU가 놀지 않고 일한 시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표현대로 살펴보자면 CPU는 가능한 바쁘게 일을 시켜라, 이런 이야기죠. CPU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자원이기 때문에 놀리지 말고 최대한 일을 시켜서 전체 시간 중에서 일한 시간의 비율을 높게 하는 것이 시스템 입장에서 그 CPU를 잘 쓰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스루풋, 요거는 우리가 뭐 처리량 또는 뭐 산출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어진 시간 동안에 과연 몇 개의 일을 처리했느냐, 몇 개의 작업을 완료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죠.
주어진 CPU를 가지고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에 일을 많이 처리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스루풋하고 이 유틸라이제이션 두 가지는 시스템 입장에서 CPU를 놀지 않고 일을 많이 시키면 좋겠다. 주어진 시간에 CPU가 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알고리즘일수록 좋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이 세 가지는 고객 입장, 이제 CPU 스케줄링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입장에서의 성능 척도입니다. 가능하면 내가 빨리 서비스를 받고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CPU 버스트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기다리다가 가능하면 여럿이 있겠지만 내가 먼저 CPU를 잡아서 빨리 쓰고 IO를 하러 나가고 싶겠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 입장에서의 성능 척도라는 거는 시간이 더 빨리 처리되는 게 중요한데 그 시간의 개념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는 turn around time. 우리말로는 제가 그 찾아보니까 뭐 소요 시간, 반환 시간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turn around time이라는 표현을 저는 계속 쓸 겁니다. 이 turn around time이라는 거는 CPU를 쓰러 들어와서 다 쓰고 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 친구가 CPU를 쓰러 지금 들어와서 IO가 끝나서 CPU를 기다리는 줄에 와서 줄 선 다음에 뭔가 기다리겠죠. 기다렸다가 CPU를 얻어서 쓰고 다 쓰고 나서 이제 IO를 하러 빠져나갈 때까지, 즉 CPU 버스트가 다 끝나고 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turn around time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웨이팅 타임은, 여기 나오는 웨이팅 타임은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CPU를 쓰고자 하더라도 CPU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레디 큐에 줄 서서 기다리겠죠. 그 순수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웨이팅 타임이라고 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CPU를 얻어서 본인이 실제로 러닝을 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까지 다 합쳐서 빠져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턴어라운드 타임이고, 순수하게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웨이팅 타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리스판스 타임, 이 응답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 레디 큐에 들어와서 CPU 쓰겠다고 들어와서 처음으로 CPU를 얻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이게 그 웨이팅 타임하고 리스판스 타임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약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 선점형 스케줄링,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인 경우에는 CPU를 한번 얻었다고 해서 끝까지 쓰는 게 아니죠. 얻었다가 뺏겼다가 다시 얻었다가 다시 뺏겼다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웨이팅 타임은 하여튼 조금 쓰다가 또 CPU를 뺏겨가지고 맨 뒤에 줄 서서 또 기다릴 수가 있고, 그랬다가 또 CPU를 얻었다가 조금 쓰고 CPU를 다시 뺏겨가지고 맨 뒤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 번의 CPU 버스트 동안에도, 이 동안에도 CPU를 얻었다 뺏겼다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줄 서서 기다릴 시간들이 여러 차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다릴 시간을 다 합치는 개념이 웨이팅 타임이고, 리스판스 타임이라는 거는 여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CPU를 얻기까지 기다린 시간, 최초의 CPU를 얻기까지 기다린 시간을 리스판스 타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턴 어라운드 타임은 이제 기다린 시간, CPU 쓴 시간, 기다리는 시간, 쓴 시간 다 합쳐서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걸린 총 시간을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여기 보시면 뭐 처리량이 주어진 시간 동안 프로세스를 컴플리트 완료한 그 개수, 그 다음에 뭐 총 그 수행 시간, 뭐 기다린 시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시간의 개념 또는 처리한 프로세스의 개수라는 게 프로세스가 시작돼서 종료될 때를 의미하는 그런 걸로 착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CPU 관점만 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하나가 시작이 돼서 종료될 때까지 뭐 CPU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매 CPU 버스트 건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를 쓸어 들어온 레디큐에 들어온 거에 한해서 지금 스케줄링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다릴 시간이 얼마고 지금 레디큐에 줄 서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단위 시간당 몇 개를 처리했고 그런 게 이제 관심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어떤 특정 프로세스를 이제 실행시키는 데 든 총 시간이라는 게 프로세스가 시작돼서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이 아니고 지금 이 프로세스가 CPU를 쓸어 들어와서 CPU를 쓰고 I/O 하러 나갈 때까지 걸린 그 총 시간을 의미한다. 요거를 좀 그 유념해서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그 시간과 관련된 성능 척도를 이렇게 3개씩이나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예,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응답 시간이라는 거를 둔 이유는 특히 이제 이 타임 쉐어링 CPU를 얻었다 뺏었다 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어쨌든 처음으로 CPU를 얻는 시간이 사용자 응답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기 시간도 있고 또 반환 시간도 있지만 응답 시간의 개념을 별도로 도입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보통 이제 중국집의 비유를 제가 들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중국집을 운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그 주방장을 하나 고용했어요. 요즘은 셰프라고 많이 부르지만 하여튼 주방장을 고용해서 내가 이 중국집 주인 입장에서는 주방장을 일을 많이 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과 관련된 척도는 전체 시간 중에서 주방장이 놀지 않고 일한 시간의 비율, 요게 이제 유틸라이제이션이죠. 이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으면 좋겠죠. 나는 월급을 주면서 주방장을 고용하는 건데 주방장이 노는 시간이 중간에 이렇게 많이 있고 이러면은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이 스루풋은 이 중국집에서 단위 시간당 손님을 몇 명이나 그 밥을 먹여서 내보냈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손님이 많은 게 중국집 주인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3개는 손님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의 성능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턴어라운드 타임이라는 거는 고객이 중국집에 밥 먹으러 들어와서 주문을 하고 나서 식사가 나오면 다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턴어라운드 타임이죠. 물론 짜장면 같은 걸 하나 시키면 주문해서 나오면 먹고 바로 나가겠지만 이제 뭐 코스 요리 같은 걸 시키면은 중간에 요리가 나오면 또 먹고 다시 또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죠. 그랬다가 또 다음 요리가 나오면 또 먹고 이러기 때문에 이 턴어라운드 타임은 기다리는 시간들하고 먹는 시간들이 합쳐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국집에서는 똑같은 요리만 시키는 게 아니고 짜장면 한 그릇 시키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은 한 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시키는 이제 그런 손님도 있다. 이런 거를 또 생각해서 스케줄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웨이팅 타임은 이 손님이 그 밥을 먹은 시간 말고 기다린 시간들을 우리가 웨이팅 타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리스판스 타임이라는 거는 첫 번째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되겠죠. 손님이 보통 이 중국집에 오는 경우에는 중국집이 원래 이제 빨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온 건데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리면 이제 허기가 져서 큰일 납니다. 이 당이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단무지라도 하나 이렇게 내주면 그걸 먹고 좀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응답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능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중국집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여러 가지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알고리즘은 FCFS입니다.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온 고객을 먼저 서비스해주는 그런 스케줄링 방법이죠. 사실은 뭐 스케줄링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한데 그냥 먼저 온 순서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대개 이 FCFS 스케줄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은행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먼저 온 고객을 먼저 처리하게 되고, 화장실에 가서도 줄을 서서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그 볼일을 다 보고 나올 때까지 그 시간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FCFS는 앞에 이 두 가지 스케줄링 분류 중에서 비선점형 스케줄링이죠. 일단 CPU를 얻으면 그 친구가 내어놓을 때까지는 빼앗기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FCFS 스케줄링은 그런 면에서 그렇게 썩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이미 제가 예를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CPU를 오래 쓰는 프로그램이 하나 도착해서 그 친구가 먼저 CPU를 잡아버리면, 그러면은 그 인터랙티브한 잡, 즉 아주 CPU를 짧게 쓰는 프로그램들이 도착하더라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긴 프로세스가 CPU를 녹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는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3개가 도착한 시점이 언제냐 하면 간발의 차이로 전부 0초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부 0초에 도착을 했는데 아주 간발의 차이로 P1이 제일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P2, P3 이런 순서로 도착을 한 겁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 간트 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 X축이 이제 시간축이고요. 그리고 CPU의 그 스케줄링된 프로세스를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FCFS 스케줄링에서 지금 이 3개의 프로세스 중에서 P1이 제일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0초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CPU를 장악해서 그 사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죠. 24초 동안 CPU를 잡고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착한, 비록 0초에 도착했지만 이만큼의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이 친구는 CPU를 얻게 돼서 본인이 쓰고자 하는 3초만큼 CPU를 독점적으로 쓰게 되고, 또 이 친구가 CPU를 놓게 되면 이 세 번째 프로세스는 아쉽게도 제일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27초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야 CPU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간발의 차이로 도착한 이 프로세스가 CPU를 쓰고자 하는 시간이 아주 길다고 해보죠. 뭐 한 100만 초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친구들도 빨리 도착했는데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서 그 인터랙티브 잡의 응답 시간이 대단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FCFS는 그렇게 좋은 스케줄링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웨이팅 타임을 구해 보면 이 3개의 프로세스가 그 기다릴 시간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웨이팅 타임의 평균을 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앞에 도착한 프로세스는 기다릴 시간이 없지만 뒤에 도착한 프로세스들은 이 친구가 오래 CPU를 쓰는 바람에 기다릴 시간이 상당히 커져서 평균도 커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똑같이 0초에 도착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CPU를 짧게 쓰는 프로그램들이 먼저 도착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친구는 전혀 기다리지 않았고, 이 친구는 3초를 기다렸고, 이 친구는 6초를 기다렸죠. 즉 기다린 시간의 평균을 내보면은 앞의 경우보다 굉장히 짧아집니다. 평균이 3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FCFS는 앞에 어떤 프로세스가 버티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에 그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중국집에서도 예를 들어 보면 이 FCFS 스케줄링을 쓰는데 어떤 고객이 도착해 가지고 요리하는데 한 5시간 걸리는 요리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방장이 그 5시간짜리 요리를 계속 하고 있겠죠. 그러면 뒤에 짜장면 먹으러 온 손님들은 5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이제 FCFS 스케줄링의 문제점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긴 프로세스가 하나 도착해서 짧은 프로세스들이 지나치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콘보이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겠죠. 근데 콘보이 이펙트 하면은 우리가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콘보이, 호위 효과, 뭐 이렇게 뭔가 호위를 받는 거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서는 이런 그 앞에서 이런 똥차가 하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서비스를 못 받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이런 나쁜 효과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콤보이 이펙트라는 게 어디서 나온 개념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콤보이 이펙트란 말이 콤보이란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거는 제 1차 세계대전 때 처음 나온 개념인데 그 어떤 전쟁 물자 같은 거를 나르는데 그게 이제 보호되도록 뒤에서 앞뒤에서 이제 호송을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시스템 쪽에서의 이 콤보 이펙트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큐에서 오래 기다리는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약간 변형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싸우고 있으면 나는 저 뒤에서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콤보 이펙트 하면은 굳이 앞장서서 안 싸워도 이렇게 아주 힘센 친구들이 앞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날이 아주 오래 후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좋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CPU 스케줄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CPU 스케줄링을 빨리 받고 싶은데 이런 긴 친구 하나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개념을 콘보이 이펙트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FCFS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CPU 스케줄링 별거 없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스케줄링이 되느냐? CPU를 짧게 쓰는 프로그램한테 CPU를 먼저 주는 게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스케줄링이 Shortest Job First라는 그런 스케줄링입니다. 이 스케줄링은 CPU를 사용하고자 하는 요 시간이 CPU 버스트가 제일 짧은 프로그램한테 CPU를 주는 그런 스케줄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행복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한 칸밖에 없는데 이제 줄 서서 볼일을 보겠다고 다들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변비가 있어서 한 2시간씩 걸리는 친구가 한 명 화장실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줄 서 있는 친구들은 한 1분이면 볼일을 보고 나올 텐데 그 변비 2시간짜리 때문에 모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해보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매번 그 화장실에 줄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볼일을 빨리 볼 수 있는 사람한테 먼저 화장실 사용권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큐가 전체적으로 짧아지죠. 그러니까 짧은 사람은 쓰고 이제 바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전체적인 줄이 짧아져서 그 웨이팅 타임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이 가장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SJF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그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을 최소화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제가 증명을 해드리지는 않겠지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가 기다릴 시간이 평균적으로 짧아지기 위해서는 짧게 쓰는 친구들이 먼저 그 CPU를 쓰게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SJF 알고리즘도 두 가지 방식을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CPU 스케줄링은 넌 프리엠티브한 방법과 프리엠티브한 방법으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SJF도 넌 프리엠티브한 버전인 경우에는 일단 지금 기다리는 프로세스 중에서 CPU를 제일 짧게 쓰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CPU를 줬으면 더 짧은 프로세스가 도착하더라도 이 친구가 CPU를 내어놓을 때까지는 적어도 CPU 사용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이 바로 이 넌 프리엠티브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프리엠티브한 방법은 CPU를 줬다 하더라도 더 짧은 프로세스가 도착하면 CPU를 뺏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줄 수 있는, 그 프로세스한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SJF 중에서도 이 프리엠티브한 그런 스케줄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JF의 프리엠티브 버전을 우리가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라는 알고리즘으로도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프리엠티브 버전이라는 거는 CPU를 줬다가도 더 짧은 친구가 도착하면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번 CPU를 줄 때 이 짧다는 개념이 CPU를 과거에 좀 썼다고 하면은 앞으로 남은 CPU 시간이 누가 더 짧으냐를 봐서 더 남은 시간이 짧은 그런 프로세스한테 CPU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 SJF가 옵티멀이다, 즉 Average Waiting Time을 최소화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최소화하는 그런 버전은 SJF 중에서 이 넌 프리엠티브 버전일까요? 아니면은 이 프리엠티브 버전일까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을 최소화하는 거는 바로 프리엠티브 버전입니다. 즉 CPU를 줬더라도 더 짧은 프로세스가 도착하면 뺏어서 더 짧은 친구한테 CPU를 주게 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짧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SJF 버전의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이 4개의 프로세스가 도착한 시간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번에는 이제 0초에 도착한 건 아니고 도착한 시간이 다 다르죠. 그리고 CPU를 연속적으로 쓰고자 하는 시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넌 프리엠티브 버전은 일단 0초 시점에 누구한테 CPU를 줄지 결정해야 되는데, 0초 시점에 도착한 프로세스가 P1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그냥 무혈 입성입니다. P1이 CPU를 얻게 되고, 이게 넌 프리엠티브이기 때문에 이 P1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CPU를 쓰고 이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초 시점에 도착한 프로세스가 큐에서 누가 기다리나 봤더니 P2부터 P4까지 모두 다 도착해 있죠 이미. 그러면 이 중에서 CPU를 짧게 쓰는 프로세스가 어느 건지를 살펴보면 P3가 제일 짧기 때문에 P3가 CPU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이미 도착한 친구 중에서 짧은 순서로 이런 식으로 CPU를 얻게 돼서 평균 대기 시간이 이렇게 4초로 구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프리엠티브 버전의 SJF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예제인데요. 역시 0초 시점에는 P1 혼자 도착했기 때문에 P1에게 CPU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프리엠티브 버전이기 때문에 P1이 CPU를 얻었지만 더 짧은 프로세스가 도착하면 빼앗길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2초 시점이 되면은 P2가 도착을 하죠. 그런데 P2가 CPU를 쓰고자 하는 시간은 4초고, 그 다음에 P1은 지금 7초를 쓰고자 했는데 2초를 썼기 때문에 아직 5초를 더 써야 됩니다. 그러면 5초를 쓰고자 하는 P1과 4초를 쓰고자 하는 P2 중에서 P2가 더 CPU 사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P2에게 CPU를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4초가 되면, 4초 시점이 되면 P3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P3는 CPU 사용 시간이 1초이기 때문에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4초 시점에 P3가 CPU를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초를 쓰고 나서 5초 시점이 되면 이제는 4개의 프로세스가 모두 다 도착을 한 시점인데 P3는 이미 쓰고 나갔기 때문에 P1, 2, 4 이렇게 4개 중에서 현재 추가로 써야 될 CPU 시간이 짧은 그런 프로세스한테 CPU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CPU 사용 그 스케줄링 결과를 나열하고 이 4개의 프로세스의 CPU 대기 시간의 평균을 내보면은 3초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넌 프리임티브 버전의 4초보다 더 짧은 그 대기 시간이 얻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 스케줄링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살펴봤더니 이 넌 프리임티브 버전인 경우에는 CPU를 다 쓰고 나가는 시점에 스케줄링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프리임티브 버전은 새로운 프로세스가 도착하면은 언제든지 스케줄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뭐 그런 차이가 있죠. 스케줄링을 언제 할 것인가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버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SJF 프리임티브 버전의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 3초라는 거는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옵티멀입니다. 그래서 미니멈입니다. 이 3초가. 그래서 어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이러한 예제에서 3초보다 더 짧은 그런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이 SJF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CPU 스케줄링에서 이걸 쓰면 제일 좋겠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알고리즘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는 이 스타베이션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용어 자체는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올 테니까 이 스타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SJF는 극단적으로 CPU 사용이 짧은 그 잡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CPU 사용 시간이 긴 프로세스는 영원히 서비스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CPU 사용 시간이 1초인 프로세스들이 있어서 CPU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CPU 사용 시간 100초짜리는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1초짜리들이 다 쓰고 나서 드디어 내 차례가 오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CPU 사용 시간 5초짜리들이 막 뭉치로 도착을 하면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그 화장실은 SJF 스케줄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볼일 보는 시간이 10분이에요. 근데 1분짜리들이 앞에 이렇게 쭉 있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 10명이 있길래 난 10분 기다리면 내 차례가 되는구나 하는데 그 10명이 다 볼일을 보고 나가려는 순간에 1분짜리 볼일 보는 친구들 100명이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또 100분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도 이제 어렵게 100분을 참고 이제 내 차례가 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뭐 어디서 1000명이 도착을 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은 영원히 이제 화장실을 못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바로 이 스타베이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베이션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스타베이션은 기아 현상이죠.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SJF 알고리즘의 첫 번째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롱 프로세스가 스타베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SJF의 두 번째 문제점은 CPU 사용 시간을 미리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실행이 되다 보면 어떤 인풋을 받아서 실행이 되기도 하고 또 뭐 if문을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브랜치가 일어나고 또 유저 인풋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번 이
CPU를 이번에 쓰러 들어와서 이번에 과연 내가 얼마나 쓰고 나갈지를 요 시점에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SJF 설명 드리면서 요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한테 먼저 CPU를 준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얼마나 쓰고 나갈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서 SJF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정말 사용할 수가 없는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CPU 사용 시간을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IO 바운드 프로세스, 사람하고 인터액션을 하는 프로그램들은 CPU 버스트들이 되게 이렇게 짧게 나타나고, 또 CPU 바운드 잡, 뭔가 과학 계산 응용 프로그램 같은 거는 CPU 사용 시간이 굉장히 길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이번에 CPU를 어떻게 쓸지를 모르지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느냐면 과거에 이렇게 CPU 사용을 한 흔적이 있죠. CPU를 과거에 얼마나 썼는가, 그거를 통해서 이번에 이 친구가 CPU를 얼마나 쓸지를 예측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개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거의 CPU 버스트 타임을 이용해서 이번에 CPU 버스트 타임이 얼마가 될지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익스포넨셜 에버리징 방법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운영체제 수업에서 수식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 아주 쉬운 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노테이션이 두 개 나오는데, T라고 주어진 노테이션이 있고 이 타우라고 주어진 노테이션이 있습니다. T는 그 실제 CPU 사용 시간이고, 타우는 CPU 사용을 예측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T1, 2, 3, 4, 타우 1, 2, 3, 4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아래 첨자가 붙어 있는데, 요거는 그 TN 이러면 n번째 실제 CPU 사용 시간을 나타내고, 타우 n 플러스 1을 하면은 n 플러스 1번째 CPU 사용 시간의 예측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n 플러스 1번째 CPU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T1부터 Tn까지는 이미 주어져 있겠죠. 과거에 CPU 사용 시간이 얼마인지 n개는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n 플러스 1번째 CPU 사용 시간을 예측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식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n 플러스 1번째 CPU 사용 예측 시간은 n번째 실제 CPU 사용 시간하고 n번째 예측했던 CPU 사용 시간을 일정 비율씩 곱해서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알파라는 그 상수가 0과 1 사이의 값이죠.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이고, 또 이 알파하고 1-알파를 두 개 더하면은 1이 되죠. 그래서 요게 0.7이면 요게 0.3, 요게 0.9면 요게 0.1,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일정 비율씩 반영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하면 이 점화식을 푸는 방법이, 이 n 자리에다가 n-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타우 n은 알파 tn-1에다가 1-알파 타우 n-1이 되죠. 그러면은 그 타우 n에 대한 그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쭉 풀어나가면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요런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 타우 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CPU 사용 시간을 예측하는 값은 n번째 실제 CPU 사용 시간에다가 앞에 1-알파, 여기가 이제 타우 n이었죠. 근데 타우 n 자리에다가 타우 n은 알파 tn-1 플러스 1-알파 타우 n-1, 그 식을 집어넣고, 또 그 식을 계속 n 자리에 n-1을 집어넣어서 쭉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타우로 주어진 예측값들은 사라지고 t로 주어지는 실제 CPU 사용 시간만 쭉 남아서 tn, tn-1, tn-2 해가지고 결국엔 예측한 값은 최초에 예측한 타우 제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여기 알파가 있고요. 이 tn에 대한 계수는 그 다음에 tn-1에 대한 계수는 알파에다가 1-알파를 곱한 게 앞에 붙게 되고 이 뒤로 가면은 1-알파가 점점 더 곱해지게 돼요. 근데 알파하고 그리고 1-알파는 둘 다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을 곱하면 점점 더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번 CPU 사용 시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직전에 CPU 사용 시간을 요만큼 반영하고 그거보다 하나 이전에 CPU 사용 시간은 그거보다 좀 적게 반영하고 그거보다 더 이전에 실제 CPU 사용 시간은 더 적게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그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의 과거는 좀 더 가중치를 높게 반영하고 오래전의 것은 좀 더 가중치를 낮게 반영한 그런 결과가 얻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알파가 0이고 1인 경우는 뭐 양쪽 극단적인 경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CPU를 얼마나 사용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과거의 값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고 그 예측한 값을 토대로 예측치가 제일 적은 프로세스한테 CPU를 주는 그런 SJF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익스포넨셜 에버리징 방법은 뭐 우정체제 수업에서는 여기서 한번 등장하지만 실제로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똑같은 그런 어떤 그 비헤이비어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데 과거를 어떤 비율로 반영할 것이냐 가능하면 최근 거를 더 많이 반영하고 오래전의 거를 더 적게 반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게 이제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이제 익스포넨셜 에버리징은 여기서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SJF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은 그냥 그 우선순위 스케줄링이라고 해서 뭐 추상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프로세스에게 CPU를 주겠다라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도 이 프리임티브 버전과 넌 프리임티브 버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프로세스한테 CPU를 줬는데 우선순위가 더 높은 프로세스가 도착할 때 CPU를 빼앗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프리임티브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CPU를 한번 줬으면 더 높은 우선순위의 프로세스가 도착하더라도 일단 줬으니까 이 친구가 다 쓸 때까지는 보장해주자 하면은 그거는 넌 프리임티브한 그런 우선순위 스케줄링이 됩니다. 예, 여기서 우선순위를 뭐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는데 뭐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프로세스마다 이 우선순위 스케줄링에서는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숫자가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정수값으로 그 우선순위를 표현하게 되는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를 보통은 이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정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 그 반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리눅스라든지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작은 숫자가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바로 전에 설명드린 이 SJF 스케줄링도 사실은 우선순위 스케줄링의 일종이겠죠. 이 우선순위라는 게 그
숫자로 주어진다고 했는데, 정수로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 SJF 스케줄링인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라는 거를 CPU 사용 시간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CPU 사용 시간이라는 숫자가 제일 적은 프로세스한테 CPU를 주는 그런 우선순위 스케줄링이 되겠죠. 예, 이미 SJF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우선순위 스케줄링의 문제점은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오래 기다려서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CPU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특정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차별을 받는 그런 것도 또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베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에이징이라는 기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에이징이 뭔가요? 예, 에이징이 나이 먹는 거죠. 나이 먹는 거는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닌데 우리말로 또 굳이 번역을 한다면 에이징. 예, 나이 먹는 거죠. 노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무리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를 하더라도 오래 기다리게 되면 그러면 우선순위를 조금씩 높여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주 오래 기다리면 우선순위가 대단히 높아져서 언젠가는 CPU를 얻게 되니까 스타베이션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경로 사상이라고 참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사상인데 그게 이제 이 에이징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스타베이션을 막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은 요실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면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아까 볼일을 오래 보면은 이게 화장실을 나중에 준다. 뭐 이렇게 그런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이런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설명드릴 스케줄링이 바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라는 것인데 예, 현대적인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런 CPU 스케줄링은 이 라운드 로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 초반부터 늘 설명드린 방법 있죠. CPU를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할당 시간을 세팅해서 넘겨주고 할당 시간이 끝나면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려가지고 CPU를 빼앗기고 이런 게 전부 다 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에 기반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또 그러한 스케줄링은 당연히 프리엠티브 선점형 스케줄링이 되겠죠. CPU를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그 할당 시간이 끝나게 되면 빼앗긴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은 CPU를 줄 때 할당 시간, 동일한 크기의 할당 시간을 세팅해서 주게 되고 그 시간이 끝나면 타이머 인터럽트에 의해서 CPU를 빼앗겨서 레디 큐의 제일 뒤에 가서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프로세스가 또 CPU를 얻어서 이 할당 시간만큼을 쓰고 또 그 시간이 끝났으면은 CPU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은 가장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응답 시간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CPU를 최초로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르다는 거죠. 조금씩 CPU를 줬다 뺏었다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주 짧은 시간만 기다리면 적어도 CPU를 한번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CPU를 오래 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예측할 필요가 없이 요런 CPU를 짧게 쓰는 프로세스가 빨리 CPU를 쓰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방법의 중요한 장점이라는 것이죠.
현재 Q에 N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각 프로세스한테 주어지는 이 할당 시간이 Q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적어도 N 곱하기 Q라는 시간 기다리면 한 번은 CPU를 얻을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N개 중에서 자기 자신을 빼면 N-1개가 Q만큼 시간을 쓰고 나면 적어도 내 차례가 한 번은 돌아온다. 그리고 이 Q라는 타임 퀀텀을 굉장히 짧게 잡아주면, 그러면 CPU를 내가 쓸 수 있는 차례가 아주 빨리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 CPU를 아주 짧게 쓰는 그런 프로세스는 한 번의 할당 시간 만에 쓰고 그냥 나가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 시간이 빨라지고, CPU를 오래 쓰는 그런 프로세스는 CPU를 Q만큼 쓴 다음에 뺏기고, 또 조금 있다가 다시 Q만큼 쓰고 뺏기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겠죠. 그래서 응답 시간이 빨라지는 것이 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의 장점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은 CPU를 길게 쓰는 프로세스는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CPU를 짧게 쓰는 짧게 쓰는 프로그램은 기다리는 시간도 짧아지죠. 즉 기다리는 시간, 대기 시간이 본인이 CPU를 사용하려는 시간에 비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 타임 퀀텀 할당 시간을 짧게 잡게 되면은, 그러면 CPU를 짧게 쓰는 프로세스는 한 번만에 나가니까 그만큼만 기다리면 되고, CPU를 길게 쓰는 프로세스는 그만큼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에서 또 양쪽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당 시간을 아주 크게 잡으면, 그러면은 이제 이 FIFO라고 했는데 약간 잘못됐고요. FCFS랑 같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리고 이 할당 시간을 지나치게 잘게 잘라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계속 CPU를 얻었다 뺏겼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라운드 로빈이라는 철학 측면에서는 이상적이지만 컨텍스트 스위치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겠죠. 근데 이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것도 사실은 오버헤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임 퀀텀을 너무 짧게 주면은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성능이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규모의 타임 퀀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통은 이제 그 시간이 한 10에서 100ms 정도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예제는 그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에서 할당 시간이 20인 경우에 이제 어떻게 스케줄링이 되는지를 보여드린 그런 예제입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1, 2, 3, 4 이렇게 번갈아 쓰는 거죠. 그런데 다만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할당 시간보다 본인의 CPU 사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쓰고 그냥 빠져나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CPU를 계속 쓰고자 하는 프로세스들은 또 계속해서 쓰고, 그러다가 본인이 그 쓸 만큼이 그 다 이제 끝났으면은 그 친구도 빠져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운드 로빈은 쇼티스트 잡 퍼스트보다 턴 어라운드 타임이나 웨이팅 타임은 길어질 수가 있지만, 최초로 CPU를 얻는 데 걸리는 리스판스 타임은 더 짧아진다는 것이죠. 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의 좀 특이한 특이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경우냐면 CPU 사용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0초인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FCFS로 처리하면
첫 번째 친구가 100초 쓰고 나가고 두 번째 친구가 100초 쓰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이 되겠죠. 그러면은 기다린 시간이 그냥 0초, 100초, 200초, 300초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라운드 로빈은 예를 들어서 1초 단위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 CPU 사용 시간이 100초인 프로그램들이 1초씩 번갈아 가면서 쓰다가 다 같이 1000초가 되는 지점에 다 쓰고 동시에 빠져나가는 이러한 스케줄링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은 기본적으로 헤테로지니어스한 CPU 사용 시간이 짧은 친구랑 긴 친구가 얼마나 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섞여 있을 때 쓰기에 좋은 스케줄링인데, 반대로 CPU 사용 시간이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난도질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잘게 잘라가지고 이 친구 한번, 이 친구 한번, 이 친구 한번, 이 친구 한번, 다시 이 친구 한번 이런 식으로 쭉 번갈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초짜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 네 개가 있다고 해야죠. 그 네 개의 프로세스가 100초, 200초, 300초, 400초 시점이 됐을 때 드디어 CPU를 다 쓰고 거의 동시에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씩 너 먼저 100초 이렇게 실행하고 빠져나가고 그 다음 친구 CPU 줘가지고 100초 이렇게 쭉 쓰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주면 적어도 그 하나의 프로세스는 빨리 CPU를 쓰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모든 프로세스가 기다렸다가 동시에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라운드 로빈을 짧게 돌리면. 그렇지 않고 하나씩 돌리면 그때그때 CPU를 쓰고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라운드 로빈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프로세스들이 마지막까지 CPU를 조금씩 서비스를 받으면서 웨이팅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런 다음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좀 SJF의 라운드 로빈의 특이한 예를 설명드린 거고, 일반적으로는 짧은 프로세스하고 긴 프로세스가 섞여 있기 때문에 라운드 로빈이 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예제도 뭐 그렇게까지 라운드 로빈의 호의적인 예제는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프로세스 4개의 CPU 사용 시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라운드 로빈의 이 타임 퀀텀을 1초부터 이렇게 7초까지 쭉 늘려나갔을 때 저 4개의 프로세스의 에버리지 턴어라운드 타임이 어떻게 되는가를 구해봤더니 여기서는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약간 헤테로지니어스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성질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제 이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이제 동일한 같은 크기로 주어져 있다고 하면 사실은 타임 퀀텀을 크게 하는 게 각각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에버리지 턴어라운드 타임이 짧아지게 되고, 타임 퀀텀을 아주 짧게 잡으면 4개가 전부 다 오랫동안 조금씩 서비스를 받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에버리지 턴어라운드 타임이 뭐 길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뭐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의 좋은 점은 턴어라운드 타임이 아니라 리스판스 타임이 빨라진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멀티레벨 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